데이터, 예,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어떠한 베이시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정의하는 그러한 베이시스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내적으로 갖다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폼이고 그 푸리에 베이시스를 쓰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웨이블렛을 쓰면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그런데 웨이블렛은 그 밴드 패스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밴드 패스 필터링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떠한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을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과연 얻는 결과는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그 제가 포스텍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의 체육관입니다. UTA 칼리지 파크 센터 사진인데 이 이미지를 2차원 이미지를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웨이블렛 스페이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웨이블렛 스페이스라고 부르지만 주파수 영역에서 밴드 패스 필터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푸리의 개수를 이제 필터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이미지에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제 사진 가지고 뭐 가우시안 피라미드 했던 거랑 뭐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그 코어선 레프레젠테이션 약간 좀 희미하지만 어디에 뭐 무슨 오브젝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오브젝트가 있기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미한 형태의 코어선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이 사진이고요. 이제 여기에 없는 점점 파인한 디테일들이 여기에 다 인코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 5개 이 웨이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웨이블렛 코에피션트를 그냥 2차원으로 그냥 그린 것뿐이고요. 저거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이제 아까 이너 프로덕트였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다시 이 원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뭐 프리 트랜스폼, 웨이블렛 트랜스폼 이런 것들의 컨셉인데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확장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예.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래프 위에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f of x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의를 했는데 f of x가 아니라 f of n이라고 할 겁니다. 이 n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노드에 해당하는 이제 인덱스고요. n은 그리고 이제 그래프 노드에 어떤 함수, 어떤 시그널 f가 정의가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블렛 베이시스를 이제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게 아닌 그 그래프 위에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1차원에서 1차원 도메인에서 웨이블렛을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건 멕시카넷 웨이블렛이고 이렇게 생긴 애는 할 웨이블렛이다. 이렇게 제가 뭐 그 형태를 우리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도메인이 이제 더 이상 뭐 1차원이나 2차원 이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는 이제 1차원으로 쭉 이렇게 한 줄이죠. 도메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도메인이 여러 개 샘플링된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점들이 서로 막 임의로 이렇게 연결이 막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도메인이 이렇게 불규칙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태를 알기 쉬운 그 쉐입을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저 스케일 얼마만큼 웨이블렛을 확장시킬지 아니면 이렇게 슈링크 시킬지 그 스케일을 정해야 할지 아니면 트랜슬레이션은 어느 부분에 딱 놔라 이 웨이블렛 베이시스의 센터를 어느 부분에 놔라 라는 어떻게 정의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솔루션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 노드 위에 어떤 색들이 입혀져 있는데 빨간색이면 이제 굉장히 값이 높은 거고 파란색이면 값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면 이제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여기 굉장히 빨갛죠, 이쪽이 빨간데 여기가 바로 이 웨이블렛의 센터, 여기 픽, 여기에 그 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노드가 저기에서 좀 점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값이 점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점점점 값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이쪽에 보면 굉장히 새파란 부분들 여기가 여기 네게티브 밸류 이 음수값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이제 다 0으로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색깔로 나타내져 있는데 사실 저 색깔로 나타내져 있는 게 이 멕시칸 헤드 웨이블렛을 그래프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고 지금 답부터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베이시스를 하나 정의를 하면 뭐 일단 쉐입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저거의 스케일을 변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shrink 할 수 있어야 됩니다. shrinkage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우리가 다일레이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저러한 베이시스를 그래프 위에서 여기저기 중심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이 그래프라는 도메인이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 한두 개의 규칙까지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메인은 이제 그래프고 그래프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점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선분에는 어떤 에지 웨이트, 얼마나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웨이트가 숫자가 정의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도메인이 있을 때 그 웨이블렛 베이시스를 그래프상에서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니 그 컨셉 자체를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해먼드 그 이제 그래프 웨이블렛을 정의한 그 사람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사람이 처음 한 건 아니고 2000년도 한 중반쯤에 그 저기 프린스턴에 계시는 포이트만이라는 교수님 그 그룹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 그래프 위에서 놀지 말고 그래프의 듀얼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아까 그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시간 도메인, 타임 도메인이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는 것처럼 그래프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래프 스페이스에 듀얼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듀얼 스페이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은 밴드 패스 필터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듀얼 스페이스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밴드 패스 필터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원래 그래프 스페이스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돌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웨이블렛 베이시스를 그래프에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필터인데 우리가 그 1차원 스페이스에서 어떤 스페이스에서 이런 형태의 그냥 펑션을 우리 마음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익스포넨셜 펑션 같은 거를 잘 조합하면 뭐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주파수 영역과 같은 그러한 그래프의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그 베이시스를 알아야 되고요. 이 베이시스들은 사인 함수들이 서로 올소고나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의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 듀얼 스페이스의 축들 걔네들도 서로 이제 직각 90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올소고나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해먼드는 스펙트럴 그래프 티어리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스펙트럴 그래프 티어리가 뭐냐면 뭐 이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당연히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앞에 한 4-5장만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점과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 정보를 인코딩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여기 노드가 보면 점이 5개가 있는데 이게 5x5 매트릭스입니다. 5x5 매트릭스고 저기 그 행렬의 그 각각의 원소들은 서로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 둘, 3, 1,3, 1,3의 어떤 값이 있는데 이게 1번 노드와 3번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가 있고 이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이용해서 디그리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점들의 얼마만큼의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이 오퍼레이터, 이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매트릭스는 이 그래프가 서로 어떻게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positive semi definite이라고
그 수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 서로 orthonormal한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고요. 특성 벡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아이겐 밸류들, 람다들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값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람다들을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이를 orthonormal한 베이시스들 카이를 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풀이의 그 사인 베이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영역을 람다가 정의를 하고 1차원 영역이죠. 그리고 각각의 1차원이 영역에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어떠한 사인 함수가 대응을 하는데 그게 이 orthonormal한 베이시스를 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커넥션 정보를 인코딩한 그 새로운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orthonormal한 베이시스들을 이 스펙트럴 그래프 기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래프 커넥션을 인코딩하고 있는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있는데 이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들이 그 그래프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제가 여기 쉽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면 그 구 형태, 3차원 구 형태의 메쉬가 있습니다. 메쉬가 이제 구에서 점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와가지고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서 이제 엣지를 만들어서 이제 구를 3차원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저 메쉬의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구한 다음에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들을 뽑아내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점들의 개수만큼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두 번째 세컨드 아이겐 벡터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돼 있죠. 빨간색부터 파란색. 근데 그냥 이쁜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이 이 사인 함수가 있으면 하나의 웨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첫 번째 픽에 해당하고 이 파란색이 여기 아래쪽 가장 낮은 펑션 밸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겐 벡터의 오더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나타나는 게 점점 많아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인 베이시스가 점점 빨리 변하는 그런 그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의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사인 함수와 비슷한 이런 베이시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과 똑같은 거를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이 우리가 주어진 f of x를 이제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내적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프 노드에서 어떤 시그널이 정의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소노말한 이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 웨이블렛 코에피션트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버터블 합니다. 역으로 이제 이 코에피션트와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 뒷이야기는 제가 뭐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뻔하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또 이제 웨이블렛으로 확장을 시켜서 멀티 레졸루션을 정의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의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이 그래프의 트랜스포메이션 알아냈으니까 이제 여기 그 밴드 패스 필터의 아이디어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된 이제 웨이블렛 베이시스가 여기 있는 수식처럼 나오는데 이게 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G라는 게 하나 있죠. 이게 그 밴드 패스 필터의 형태를 띠는 아까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점선들로 이루어진 그 밴드 패스 필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람다가 아이겐 밸류가 그 듀얼 스페이스 도메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람다 위에서 정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서메이션과 이 두 개, 이 베이시스 이거 두 개를 같이 이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그 그래프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메이션이 있고 여기 베이시스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애가 실제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당하는 애인데 보시면 이 밴드 패스 필터를 여기 얘한테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카이 스타 ln이 뭐냐면 그 델타 펑션, 다이락 델타라고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메인이 있으면 그 도메인 전체에서는 전부 다 0인데 딱 한 점에서만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우리 뭐 결혼하고 비슷한 거죠. 한 명하고만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데서는 다 false인데 딱 한 점에서만 true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여기 이 델타 n이라고 하면
모든 점들에서는 다 값이 0인데 노드 n이라는 그 점에서만 이제 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는 형태의 함수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딱 한 점에만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프 주파수 영역으로. 그렇게 하면 이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델타,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는 어떤 펑션을 주파수 영역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밴드패스 필터를 하나 씌워서 다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원래 도메인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바로 이 웨이블렛 베이시스입니다. 그래프 웨이블렛 베이시스고 그게 이제 저 수식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똑같은 구 형태의 메쉬가 있고 이제 웨이블렛 베이시스를 저 식을 통해서 정의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들인데 가운데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쭉 솟아있는 부분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케일 파라미터 이 S를 컨트롤하면 S를 변화시키면 저걸 이렇게 막 찌그러뜨렸다가 펼쳤다가 다일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림에 대한 예시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프 시그널이 있을 경우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 레졸루션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어떤 그 3차원 브레인 메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인 메쉬 위에 어떤 그 시그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색깔로 나타내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어떤 웨이블렛 베이시스 하나 그냥 한 점에 로컬라이제이션 시켜놓은 겁니다. 색깔 노란 부분이 이제 솟아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이제 값이 굉장히 작은 0에 수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S 스케일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슈링크 시킬 수 있고요. S를 크게 하면 뭐 펼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웨이블렛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러한 웨이블렛 코에피션트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다시 또 재조합을 하면 이제 원래의 시그널을 리컨스트럭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이 수식에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정의한 웨이블렛 베이시스 어떤 특정 스케일, 특정 점에 대해서 그 웨이블렛 베이시스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요. 내접을 통해서. 그러면 그 개수가 나오고 이 개수와 우리가 트랜스포머 때 사용했던 이 웨이블렛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이것도 다 내적입니다. 두 개 엘리멘트 와이즈 썸 한 다음에 서메이션. 근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s와 n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n에 대해서 디스크리트하죠. 그러니까 이 서메이션을 하고 스케일 s는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취해서 이렇게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그래프상에서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채팅창에 자유롭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그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그런 컴포넌트를 뽑아내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추가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래프라는 도메인에서 정의를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위해서 그래프 스페이스에 듀얼 스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스펙트럴 그래프 티어리를 이용해서 그 정의를 하고 이 스펙트럴 그래프 티어리에서 나오는 이 그래프 포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래프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고 이 그래프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래프 시그널의 멀티 레졸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게 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컨셉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 CEPR에서 그 발표를 했던 논문인데 그때 이제 스팟라이트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런 그 연구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은 이제 Latent Variable Graphical Model Selection via Multi-Resolution이라는 그런 타이틀의 논문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피컬 모델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래피컬 모델이 제가 원래 오늘 그 다루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피컬 모델이라는 거를 이 멀티 레졸루션 컨셉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지라는 건데 이제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 데이터 안에를 정의한 어떤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그 하나의 뭐 매트릭스 같은 형태로 그 엑셀 스프레드शी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그 샘플들, 그 다음에 그 세로 컬럼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어떤 특징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observation이나 이제 measurement라고 부르고 이 데이터들이 베리어블들 위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이 막 있죠. 이 사람들은 각각의 베리어블에 해당을 하고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뭐 키, 뭐 몸무게, 뭐 눈 색깔은 뭔지, 헤어 컬러는 뭔지,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뭐 취미라든지 뭐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이 데이터인데 여러 명의 샘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이라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서로 다른 베리어블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데이터로부터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하나의 그 엑셀과 같은 2차원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스파르시티입니다. 스파르시티가 뭐냐면 스파르사다는 건 이제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이 없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그림에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기는 뭐 되게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연관돼 있어요. 이러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누구랑 어떻게 이제 클로즈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랑 릴레이션십이 아예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만 그 차별성이 있어야만 그 정보가 유용할 텐데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모두가 서로 막 다 이렇게 연관이 있으면 저런 정보들은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들을 이렇게 막 다짜고짜 이렇게 막 다 뽑아내는 게 아니라 스파르스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일부만 이렇게 익스트랙션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결과적으로는 뽑아내게 되는 건데 이 그래프의 엣지들이 이 커넥션들, 릴레이션십들이 스파르스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뭐 아무거나 다 막 뽑아내지 말고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그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많은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들의 이제 홀리 그레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그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구조, 그 베리어블들 간의 구조를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뭐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통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프리시전 매트릭스라고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뭐냐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인버스 취하면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인데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에 그 이제 그 엣지들이 나와 있는 그 패턴이 실제 데이터 안에 녹아 있는 베리어블들 사이에 그 관계들의 그 패턴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에서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데이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취해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쭉 있죠. 총 7개의 베리어블들, 피처들이 있고 이제 이 각각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그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 피처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베리어블들. 그래서 이제 이 F1부터 F7까지 있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이 구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면 7x7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이거를 역행렬을 취하면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뭐 살색 같은 이 부분은 0이고 까만색은 이제 1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이거는 보시면 굉장히 스파르스한 매트릭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파르시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올 텐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뭐 in practice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에서는 이제 약간 폴멀하게 말하면 n개의 옵저베이션이 p개의 피처에 정의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F1부터 F7이에요. p개의 피처에 대해서 n개의 observation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가 n by p 행렬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원하는 건 p by p sparse precision matrix를 estimation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데이터 매트릭스 m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sparse한 precision matrix를 estimation 하면 이 sparse precision matrix의 non-zero element, 0이 아닌 엘레멘트들은 partial correlation을 나타냅니다. 이 partial correlation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베리어블들 간의 그 true correlation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베리어블들로부터 오는 이펙트를 제거한 correl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전부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 7개의 베리어블들이 있고요. 각각의 노드에서 그 n개의 그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1과 2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1과 2,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건데 이 partial correlation이라고 하면 여기 1과 3이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3번에서 오는 3번 베리어블로부터 1번, 2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거한 형태의 그 correlation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partial cor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고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로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입니다.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P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P개의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observation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베리어블들이 있고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의 observation에 우리의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아이디어란 경우는 저렇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7개의 베리어블이 있고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거를 매트릭스로 인코딩한 게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베리어블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베리어블이 다른 이제 베리어블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이 7개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우리가 예측하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덴스하게 나옵니다.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스파르산 매트릭스를 원하는데 스파르산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보면 덴스한 형태로 나오고요. 이제 히든 베리어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덴스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덴스해진 매트릭스 안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7개 베리어블들의 true relationship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뭔지 그거를 알아내고 걔네들로부터 오는 영향을 차단을 해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7개의 베리어블들 간의 릴레이션십만, true 릴레이션십만 잡아내는 그런 게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자체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n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요. p개의 피처가 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p by p 프리시전 매트릭스인데 이제 스파르스한 형태를 에스티메이션 해내야 되고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뭐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m 트랜스포즈 m하고 여기 사실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주면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뭐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이제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어썸션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observation을 한 데이터가 그 normality,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 그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 문제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딱 봐도 좀 뭔가 이게 뭐지 싶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하나 이해해 보자면 뭐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하이 레벨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로그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가우시안 어썸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가 예측하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이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예측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라, 멀티노미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라라고 하는 게 이 마이너스 로그 디터미넌트에 녹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 트레이스가 있죠. 여기 시그마가 이 코비어런스 매트릭스고요. 여기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근데 제가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아까 처음에 인버스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원래는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서로 인버스한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그거의 트레이스를 구하면 이제 그냥 그 뭐 1만 쭉 더하는 거죠. 그 매트릭스의 디멘전만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off diagonal element,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실제로 이 인버스 코비어런스 매트릭스의 형태라면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이고널 엘리멘트를 쭉 더했을 경우에 그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인버스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랑 비슷해야 된다. 그 시뮬러리티가 이 트레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L1놈이 들어있는데 이 L1놈은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흔히 스파르시티를 이끌어내는 데 쓰는 레귤러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추정하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L1놈 페널티를 통해서 스파르스한 놈으로 구해야 된다. 그게 이 옵티마이제이션에 다 녹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서 막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데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스파르스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그 정의에 따라서 인버스 코비어런스 매트릭스 해야 된다. 그게 이 식에 사실 써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히든 베리어블들이 있을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베리어블들이 우리의 observation, 우리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경우에 이걸 풀어도 이제 스파르스한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Annals of Statistics라는 저널에서 챈드레스카라는 사람이 어떤 이 Latent Graphical Model Selection Problem을 풀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매트릭스 K가 있고요. 이 매트릭스 K를 구성하고 있는 로우와 컬럼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로우와 컬럼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observed variable이랑 hidden variable.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variable들이고 어떤 hidden variable들이 추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precision matrix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K는 precision matrix는 이쪽에는 이게 이 absolute value of O가 있으면 absolute value of O, absolute value of O 그만큼의 이 observation에 해당하는 어떤 precision matri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bservation이랑 observed variable이랑 hidden variable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observation이랑 hidden variable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이쪽에는 이제 hidden variable들끼리의 precision matrix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 어떠한 precision matrix K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4개의 부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매트릭스를 4개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고 그리고 sure complement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딱 이 부분만 뽑아냈을 때 K5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sure complement라는 게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겁니다.
그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있는 건데 이 우리 K tilde 5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observation에만 observed variable에만 해당하는 precision matrix인데 그게 이제 그 observed variable에 대한 precision matrix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논문을 쭉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딱 이렇습니다. 그 이 K tilde 5가 있죠. 그 우리의 observed variable에 해당하는 precision matrix는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지는데 K5랑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조합한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이 observed variable의 graphical 모델에 해당하고요. 이 뒷부분이 이 우리의 graphical 모델을 덴스하게 만드는 히든 베리어블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펙트를 인코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풀어놨으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일반적인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굉장히 덴스한데 그 이유가 observed variable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히든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이 두 개의 컴포넌트로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 하나는 스파르스한 그래피컬 모델이고 하나는 덴스한 뭐 이렇게 히든 베리어블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펙트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그 핵심입니다. 예,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여기에 멀티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저도 뭘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문제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인버전을 시켜서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덴스한 컴포넌트고 하나는 스파르스한 컴포넌트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를 이 디컴포지션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멀티 레졸루션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가 2015년 10월 26일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CEPR 데드라인이 열흘 뒤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달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제가 뭘 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레졸루션,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앞에 세션을 들으셨으면 그 굉장히 머릿속에 명쾌하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두 개입니다. 그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부터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밴드패스 필터랑 올소거나랑 베이시스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멀티 레졸루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우리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나 뭐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있고 이거를 듀얼 스페이스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 하면 올소고나란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입니다. PCAS는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고 그래서 이제 올소노말한 베이시스들은 나오고 이제 밴드 패스 필터들을 정의하는 거는 쉽습니다. 이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겐 밸류들의 그냥 밴드 패스 필터를 취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실 잘 안 되고요. 잘 안 되고요.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이제 수식을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하이 레벨 컨셉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어떤 되게 약간 너드스러운 그 칼툰 만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의사한테 걸어서 내가 실수로 우리 우리 고양이를 푸리에 트랜스폼 시켜버렸어 이러는데 여기 고양이가 이제 주파수 형태로 나타나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주파수 형태에서 나타나 있으면 여기 보시는 저 밴드 패스 필터들을 그 위에 덮어 씌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스케일을 봐야 될지 그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래픽형 모델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덴스 컴포넌트와 스파르스한 컴포넌트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덴스하다는 거는 시그널이 이렇게 되게 약간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변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스무스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주파수 영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보시면, 빨간색이나 이 파란색 앞쪽 보시면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게 나타나는데 쉽게 더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 그 저주파 형태의 신호를, 저주파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는 애들은 빼자.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 안에 노이즈도 있을 텐데 노이즈는 굉장히 고주파에 해당하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고주파도 빼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가운데만 남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디를 취해야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 그 이렇게 점선이 있는데 요거를 이 끄트머리를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의 스케일을 이제 레졸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좀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그 이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이거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겐 밸류만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시전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이 아이겐 밸류만 1 over 람다 해가지고 이 시그마라고 여기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이 아이겐 밸류와 이 아이겐 벡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웨이블렛 베이시스의 기억하시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올소노말한 이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베이시스를 정의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 올소노말한 프린시플 컴포넌트들과 이 밴드패스 필터, 똑같은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여기에 이 밴드패스 필터의 아이디어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베이시스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웨이블렛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베이시스인데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2차원 매트릭스를 트랜스폼할 수 있는 하는데 쓸 수 있고 이 H라는 이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그 매트릭스의 멀티 레졸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낸 게 이 세타 틸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 특정 S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스케일에 해당하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예, 제 뭐 트랜스폼하고 인버전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식들에 이것들을 똑같이 대응시켜서 그 이너 프로덕트 해보고 뭐 인버스 트랜스폼 해보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 논문에도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똑같은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 문제를 푸는데 트레이스 있고요, 로그 디터미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시티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야 돼 라는 거를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쓰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정의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여기 세타 틸다에다가. 그리고 이 세타 인버스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아이겐 밸류 그 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들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이 텀들이 어떻게 쭉 나옵니다. 예, 이렇게 막 전개가 막 되는데 그걸 쭉 전개시켜 보면 이 아래와 같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고요. 요 수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아래 식으로 변하는데 사실 뭐 복잡해진 것 같지만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 몇 개만 좀 앞으로 가볼게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앞으로 가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매트릭스 전체를 추정합니다. 일반적인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은 이 전체를 추정을 하는데 저는 제가 고안한 방법에서는 저 전체를 보지 말고 스케일 파라미터, 옵티멀 레졸루션 딱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 밴드패스 필터와 그 밴드패스 필터 H와 여기 아이겐 벡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옵티마이제이션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이거를 구현을 할 때는 이 각각의 텀을 전부 다 제가 일일이 그 그레디언트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그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입니다.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우시안 데이터를 만드는데 여기 베리어블들이
총 60개? 아, 60개가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한 120개 정도의 베리어블들을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5개의 히든 베리어블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든 베리어블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 히든 베리어블 때문에 원래라면 이게 이렇게 막 그 솔트앤페퍼처럼 이렇게 막 뿌린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까만 점들만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굉장히 덴스한 형태의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식, 요 수식에서 요 S만 뭐 이렇게 0부터 적당한 값까지 이렇게 쭉 바꿔보면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매트릭스를 요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하고 스케일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데 뭐 여기 B랑 C는 뭐 그냥 아무 값이나 제가 S에다 넣어본 거고요. S가 0일 때, 0.5일 때, 0.7일 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어서 실제로 가장 스파르스한 형태를 뽑아내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덴스한 게 아니라 옵티멀한 형태의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그 브레인 네트워크에 적용을 시켜서 그 신테릭 익스페리먼트 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게 그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고 그 여기에 샘플 프리시전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낸 건데 빨간색은 false conn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true connection이 주어져 있고 그 true connection을 코베런스로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썼던 그 코베런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선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원래 실제 데이터에 녹아있는 그 코베런스를 뽑아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피컬 라쏘라는 방법을 쓰면 상당히 잘 됩니다. 파란색들 많이 나오고 빨간색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나왔던 그 찬드라스카란 에러 거기 나온 그 페이퍼에 나온 방법을 쓰면 그냥 이 매트릭스로 보실 때는 뭐 별반 차이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빨간색 라인들을 보면 이게 더 많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피컬 라쏘에 비해서 좀 더 향상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방법을 쓰면 이제 최소한 이 정도, 이 3번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히든 베리어블을 이제 5개만 넣었을 때고 히든 베리어블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히든 베리어블이 많다는 거는 우리의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훨씬 더 덴스해진다는 뜻이고 펄스 커넥션도 많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래피컬 라쏘를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일부러 이러한 형태의 약간 대각선의 형태의 관계를 인코딩을 시켰어요. 그 true covariance에. 그래서 이 패턴을 잡아내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이 그래피컬 라쏘에서는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챈드라스카란의 방법을 썼을 때는 이때도 이제 그 히든 베리어블이 많아지니까 이 패턴을 잡아내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안한 방법을 쓰면 히든 베리어블의 숫자가 늘어나도 거기에 상관없이 트루 그래피컬 모델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 리얼 데이터에도 적용을 시켜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사람 뇌에 보면 뇌에 이제 백색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 쭉쭉쭉 뻗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저 안에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저 백색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막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런 번들이라고 부르는데 뉴런 트랙 번들 이제 뉴런 트랙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특정 부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white matter connectivity랑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랑 이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를 이제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컨소시엄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 커넥티비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그 보완한 방법을 써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결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17개의 뉴런 파이버 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총 22개의 코베렛들이 있습니다. 이 코베렛들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남자나 여자냐 아니면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코그니티브 스코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코그니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 가지 그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애는 뭐 스코어들이 있습니다. 뭐 말하는 거, 뭐 메모리,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잠을 잘 자는지, 이 사람의 그 MMS라고 해서 뭐 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코베리엇들이 있는데 이 코베리엇들과 이 17개의 우리의 뉴런 파이버 번들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이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그 뉴런 파이버 번들들끼리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 22개의 코베리엇들끼리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이제 이 영역이죠. 사람 뇌와 이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스파르스하게 잘 나온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non-zero element들을 가지는 것들을 막 여기저기 또 이제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도 찾아보고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러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엘레멘트를 보자면 뇌에 이러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여기 카드 소트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카드를 쭉 이렇게 펼쳐가지고 나온 순서들을 기억을 했다가 다시 그거를 반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태스크에 대한 뭐 점수고요. 이 영역이 그러한 스코어랑 연관이 있다.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젠더, 성별도 있는데 이 성별에 따라서 몇몇의 뉴런 그 번들들은 또 이제 우리의 뇌가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재밌는 게 뭐 키랑 몸무게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이 그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 문제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는데도 풀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 리얼 데이터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예,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너무 발표를 어, 잘 못해서 못 알아들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는데 참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들이고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그 뇌 브레인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 그래프 딥러닝에 관련된 논문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2015년도에 이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을 풀었을 때 썼던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숨 한번 돌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지금까지 그 힘드신데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세 번째 토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토픽은 2021년에 IPMI 인미라고 메디컬 이미징 쪽 컨퍼런스인데 사실 그 의료 영상 메디컬 이미징과 머신러닝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한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예. 뭐 저희 쪽에서는 그 머신러닝과 그 의료 영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한 그러한 학회입니다. 거기 이제 2021년 페이퍼가 억셉이 됐었고 제 학생 그 UT에 있을 때 제 학생 신마라는 학생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UNC 채플힐에 있는 고롱 교수님이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발표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되게 재밌는 학회인데 사실 좀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학회입니다. 뭐 등록해 보시면 의료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해 보시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실 텐데 그 학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숙제를 줍니다. 논문을 읽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 논문들을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컨퍼런스에 다 같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이제 억셉된 모든 논문들을 하나 뜯어보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그런 작업을 한 학회라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2년에 한 번씩만 열리고 예, 뭐 논문은 한 번에 50개에서 60개만 억셉을 시켜서 그 안으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그런 예, 공부하는 예,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 영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흔히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영상 의료 영상 쪽 이런 데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뭐 그 진단, 다이그노시스 아니면 그 그룹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른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먼저 모읍니다. 아무렇게나 막 데이터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먼저 모아서 이 중에 뭐 절반은 병에 걸린 사람, 절반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어떤 데이터가 있고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를 구분짓는 그 차이를 패턴을 배우는 게 머신러닝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하는 역할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통계적인 기법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의료 영상에서는 그 영상 데이터 자체를 그냥 보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다른 정보들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뇌를 그 이제 MRI 영상이 있으면 MRI 영상을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프리서퍼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람 뇌 이제 그 서피스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뇌 표면 3차원 메쉬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뇌 같은 경우는 안쪽 이너 메쉬가 있고 아우터 메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 그 두께가 있는데, 그러니까 뇌 피부죠. 뇌 피부의 두께가 대뇌 피질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뇌 피질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마커라서 그거를 3차원 메쉬, 3차원 그래프 위에서 정의된 그 대뇌 피질의 두께를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뇌를 이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사람마다 네트워크가 브레인 네트워크 하나씩 나올 텐데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연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동반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의 토폴로지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법으로는 이거 분석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료영상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비싸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데이터셋이 뭐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도 작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계 기법으로 잘 찾아내기 힘든 이러한 그룹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일반적인 통계 기법을 영상 데이터에 적용시킬 때는 이런 이제 SPM이라고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이라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뭐냐면 사람마다 다 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람 뇌 영상들을 다 레지스트레이션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6개 뇌가 있으면 저게 다 다른 사람들 뇌인데 다 동일한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킵니다. 영상들을. 그래서 한쪽 뇌에 요 픽셀이다. 그러면 다른 뇌에 가서 똑같은 자리에 딱 저 픽셀 딱 찍으면 둘 다 뇌에서 같은 영역을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voxel to voxel correspondence를 가지도록 레지스트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픽셀, 각 벅슬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쭉 이렇게 인텐시티를 뽑아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그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딱 저 점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그룹 간에 그룹 디퍼런스, 두 개의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면 이 두 개의 커브는 이렇게 오버래핑하게 됩니다. 서로 이게 겹쳐지겠죠. 근데 딱 저 뇌의 딱 저 영역에서 어떤 병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저 영역에서 이제 데이터상에서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커브가 서로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얼마만큼 유사하고 얼마만큼 다른지를 통계적인 뭐 가설 검증, 하이퍼티스 테스팅으로 이제 보통 그
많이 뽑아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아웃컴 메저를 다시 이제 각각 픽셀마다 쭉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흰맵으로 나오는데 여기 빨간 부분은 아마 그룹 간의 차이가 큰 부분이고요. 파란 부분은 이제 그룹 간의 차이가 적은 부분. 그러니까 뭐 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통계적 기법의 문제가 뭐냐면 그 항상 이야기하는 그 5%, 95%의 컨피던스 레벨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5%의 그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를 합니다. 예. 어떻게 단순하게 봤을 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한 번만 테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픽셀이나 3차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벅슬 개수만큼 쭉 이렇게 굉장히 그 가설 검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조그만 그 에러가 점점 어큐뮬레이션이 되면서 우리가 이 도메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하나의 픽셀만 놓고 봤을 때는 95%의 컨피던스 레벨로 그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멀티플 테스팅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멀티플 컴패리슨을 코렉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 아웃컴 메저를 굉장히 뭐 이렇게 컨저버티브하게 쫙 잘라내버립니다. 그 통계에서는 이제 뭐 본페어니 코렉션이나 뭐 FDR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 뭐 이렇게 좀 희미한 영역들은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저기는 아니야 라고 날려버리고 이제 조그만 영역들만 남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경우 아니면은 데이터가 샘플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내부적인 뭐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거나 노이즈가 많거나 이러면 저런 이제 그 로버스트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이 멀티플 컴패리슨 이슈 때문에 이렇게 컨서버티브하게 트레시홀딩을 하면 아무런 영역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것들을 이제 막 찾아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용한 바이오마커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까지 왔습니다. 예. 브레인 네트워크 그 영역들 간의 관계가 어떤 특정 질병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게 과연 뭐 어떤 뭐 알츠하이머 같은 아니면 치매 같은 이런 병들이 있으면 이런 병들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티즘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그 특성화하는데 브레인 커넥티비티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일환으로 여러 많은 그 브레인 커넥티비티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특정 병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베리에이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나 뭐 저는 이제 커넥티비티니까 그 뇌 커넥티비티가 어떤 병이나 어떤 베리어블들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연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핑입니다. 매핑 결과적으로는 뇌와 어떤 베리어블을 서로 이제 매핑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휴먼 브레인 매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분야고요.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람 뇌가 있으면 여기서 브레인 네트워크 그래프를 뽑아내고 이제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브레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노드를 하나의 벡터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예. 그 토폴로지를 인코딩하는 어떤 인베딩을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노드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t-테스트 같은 이런 뭐 그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여기 ROI 그 이 노드들마다 이제 statistical outcome 이제 보통 P statistics나 뭐 P value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쭉 나오면 이제 그것도 쭉 소팅을 시켜가지고 그 P value가 작은 애들만 남기고 P value가 높은 애들은 이제 다 쳐내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뇌에서 이제 힙맵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MMO1 애들은 쭉 날려버리고 확실한 애들만 남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ROI라고 이제 region of interest, 브레인 영역들만 남겨서 얘네들이 이 질병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프의 구조, 그래프의 토폴로지가 브레인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제 자기 멋대로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 그래프 토폴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 theoretical measure들, 그래프 노드 임베딩을 뭐 피처들을 많이들 만들어내서 쓰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뭐 그룹들 간에 뭐 치매군과 치매 걸리지 않은 군 아니면 치매 조기 증상 보이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정상의 사람들 이 차이들을 그 그룹 디퍼런스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 자체가 항상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그냥 이제 많이들 쓰는데 당연히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가설을 검증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계 기법을 주로 쓰는데 이 기법 자체에서 오는 센시티비티 이슈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뭔가 차이가 있어. 근데 하지만 데이터를 뽑아내고 거기에 이제 뭐 통계 기법을 적용시키면 거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멀티 레졸루션을 당연히 이제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2차원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 뭐 동그라미들 저쪽에 이제 십자가 모양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손쉽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이 딱 선을 하나 끌 수 있죠. 그 땅을 나누는. 그래서 이게 뭐 옐로우, 레드, 뭐 럭, 스무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사과에 가깝고 표면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사과에 가깝고 노란색이고 텍스처가 이제 뭐 꺼끌꺼끌하면 오렌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개랑 늑대를 구분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두 개의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어냈는데 x1, x2라고 치면 이 디시전 바운드리를 이렇게 뭐 그릴 수는 있다고 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케이스들이 뭐 존재를 할 겁니다. 뭐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뭐 강아지인지 늑대인지 막 알 수 없는 그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디시전 바운드리에 가깝게 아마 존재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를 크로스 넘어가가지고 이제 폴스 포지티브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뭐 늑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강아지랑 비슷하게 개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 디시전 바운드리 아래쪽으로 가서 강아지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가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뭐 이런 명백하게 강아지인 애들은 이 디시전 바운드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뭔가 좀 트랜스폼을 한번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막 붙어 있고 서로 막 노이즈가 껴있고 이러면은 통계 기법을 뭐 백날 적용시켜봐야 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나눠가지고 트랜스폼을 통해서 x1 head, x2 head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요. 이 2차원 스페이스에서는 뭐 이렇게 늑대들끼리 그 다음에 뭐 강아지들은 개들끼리 이렇게 딱 클러스터를 이렇게 잘 응집해서 뭉치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트랜스포먼 데이터에 통계 기법을 적용을 시키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지겠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한 하이 레벨 컨셉에서 설명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룹 세퍼레이션입니다. 뭐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이펙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뭐 일반적으로 CNN이나 뭐 딥러닝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는 새로운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스페이스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뭐 요즘 이제 흔히 유행하는 뭐 AI,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뉴로 이미징에서 이런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럼 무슨 트랜스폼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다루는 데이터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인데, 그래프의 토폴로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제 눈앞에 있는데, 이걸 이제 가장 나이브하게, 심플하게 한번 풀어본 게 작년에 제가 ISBI라는 메디컬 이미징이랑 거기서도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메디컬 이미징 뭐 AI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학회인데 거기에 냈던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그 순간 코로나가 터지면서 버추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그래프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프를 이제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그래프의 토폴로지를 인코딩해서 어떤 피처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로드2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뭐 많죠. 머투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벡터 형태로 각각의 노드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E라고 있죠. E를 이제 DNN, 딥 뉴럴 네트워크 간단한 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웁니다. 히든 스페이스를 배우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O라는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집니다. 이 O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알고자 하는 데이터 인베딩이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DNN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울 거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 된 데이터를 그룹 I랑 그룹 J라고 나눠서 그 두 개를 그 이제 통계 기법을 통해서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 그 일반적인 뭐 T 테스트를 쓰면 이제 T 스태티스틱이 나옵니다. T 값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쭉 이제 ROI들마다 존재를 하겠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퓨전 레이어라는 걸 통해서 그 스파르스하게 만듭니다.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를 얻는데 T 값을 얻는데 이거를 스파르스하게 만들어서 그걸 최종적인 로스로 만듭니다. 왜냐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간의 세퍼레이션을 늘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나오는 이 그룹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T, 이 T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이퀴벌런트합니다. 그게 이제 이 다음 수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T 테스트에서 그 쓰는 이 T 스태티스틱을 구하는 그 공식입니다. 이게 잘 뜯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룹 하나가 있고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평균치를 서로 이제 뺍니다. 평균치를 뺀다는 거는 여기 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 그룹이 하나 있으면 여기 센터랑 저기 센터랑 비교해서 저 거리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그 그룹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를 올린다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 분모의 값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베리에이션,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에이션은 줄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각각의 그룹들이 있으면 이 그룹들의 그 베리에이션, 저 데이터들을 가능한 한 뭉쳐야 됩니다. 베리에이션을 줄이는 형태로 뭉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그룹 간의 차이는 키우고 그 다음에 각각 그룹 간의 각각의 그룹을 컴팩트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T-스태티스틱스에 녹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이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링에 서 많이 쓰는 그러한 용어들인데 그게 사실 통계 매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 여러 개의 ROI들이 뇌 영역들이 ROI들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이 통계 기법을 적용을 해서 T 값을 각각 다 얻어내는데 우리는 이걸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T 값이 크게 나온다는 거는 이 그룹 간의 차이가 크고 그러려면 이 T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여기 인베딩 O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T를 전반적으로 합한 거, 서메이션 한 거를 T를 서메이션 한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툴들은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1 over T를 만듭니다. 1 over T를 만들고 여기 세타가 들어간 거 여기 퓨전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뇌에 관련한 그 병이 있으면 뇌의 전체가 영향이 받는 게 아니라 뇌의 일부분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여기 스파르시티에 들어가서 이게 별게 아니라 이 스파르시티, 이 세타는 하나의 매트릭스인데 여기 T 값이랑 그냥 곱해집니다. 근데 이 세타 자체가 스파르스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곱해서 나오는 이 T 값들도 스파르스한 형태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트랜스폼을 배워라. 그게 첫 번째. 데이터의 트랜스폼을 배우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우냐면 그룹 간의 차이를 가장 잘 떨어뜨리도록 그런 형태로 데이터 학습을 배워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든 ROI들에 대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일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룹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질병에서 영향을 진짜로 받는 애들만 그 그룹 간의 차이를 키우고 아닌 애들은 그냥 둬라라는 게 여기 세 번째 퓨전 레이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그게 다 이제 수식에 녹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이 세 번째 거 이제 그래프 레귤러라이제이션 제가 아직 그래프에 대한 거는 아직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브레인 네트워크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새롭게 이 데이터 인베딩을 배웁니다. 이 노드의 인베딩을 배우는데 이 노드들 간에 여기 이 새로운 인베딩들끼리의 디스턴스를 구했을 때 여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그래프의 토폴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그래프 데이터인데 인베딩을 시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원래 구조를 다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베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이 그래프의 원래 토폴로지를 이 인베딩 5도 5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라는 게 이 그래프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이 아키텍처를 고안을 해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만들고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든이라고 그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뉴로 이미징 이니시에이티브라고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알츠하이머 관련한 데이터셋인데 여기 이제 5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AD, Control, Early MCI, Late MCI, SMC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정상이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알츠하이머로 간다고 쳤을 때 그 중간 단계가 이제 MCI입니다. MCI, Early MCI가 있고 Late MCI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정상 상태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메모리 컨서런이 있어. 그게 SMC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총 5개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506개의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그룹에 해당하는 서브젝트 샘플 사이즈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 해서 그 디퓨전 MRI라고 부르는 모달리티인데 이거를 이제 트랙토그래피라는 어떤 그 프리프로세싱 툴이 있어서 거기에 그걸 통해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하면 이렇게 뉴런 파이버 번들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 앞서 이제 CEPR 논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런 뉴런 트랙들인데요. 이거랑 이제 사람 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거를 그 브레인 애틀래스가 있으면 저거 두 개를 딱 합치면 뇌의 어떤 영역이 뉴런들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몇 개의 뉴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6명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한 명당 하나의 매트릭스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키텍처로 이제 그 그룹 간의 디퍼런스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베딩을 배워서 이제 통계 기법을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리클리니컬 대 프로드로멀이라고 해서 그 정상인 사람들과 early MCI를 합치고 여기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과 late MCI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합쳐서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 그 일반적인 방법들 뭐 디그리 매트릭스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나 노트백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ROI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고안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영역들이 실제로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는지 또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거나 이걸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가면 이 영역들이 모두 다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부위다라고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이제 뭐 여기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썼던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에 뉴로이미지에 썼는데 이때 제가 여기 그 레이트 MCI와 얼리 MCI의 대뇌 PG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여기는 이제 그 디퓨전 MRI를 통해서 그래프 토폴로지를 분석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뇌 PG를 분석한 건데 보시면 색깔이 칠해진 영역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쪽 부분, 여기도 여기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쪽에서 조금 나타나죠. 여기도 이쪽 부분들 여기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 폴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쪽에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모달리티, 다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동일한 결과를 얻어서 그 저희가 여기서 이제 찾은 파인딩이 뭐 아무렇게나 찾은 건 아니라 실제로
병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ROI들을 찾아낸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미 그 논문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한 건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예. 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 레졸루션 에지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멀티 레졸루션 컨셉을 그래프 노드가 아닌 그래프 엣지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가 아니라 그 멀티 레졸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엣지에서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경우에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멀티 레졸루션이 왜 잘 되는지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인투이션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한 점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한 점과 그 주변의 그 로컬 컨텍스트를 비교를 하는 게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아이의 코끝과 오른쪽에 아이는 코끝이 둘 다 코끝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도달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사실 딱 한 점만 봤을 때는 이 픽셀 값이 코에서 왔는지 볼에서 왔는지 손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멀티 레졸루션으로 주변 컨텍스트를 이용하면 이건 코에서 왔구나 이런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멀티 레졸루션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엣지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 값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엣지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고 이제 그 아까 CEPR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스케일, 어떤 레졸루션이 과연 가장 이펙티브할까? 그 멀티 레졸루션을 그 만들면 어떤 레졸루션을 쓰는 게 가장 유용할까라는 그게 이제 그 관건이고요. 이제 앞에 제가 뭐 디테일한 거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딱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들로 정의가 된다면 이거의 이제 멀티 스케일을 아까 그 멀티 레졸루션 그래피컬 모델 셀렉션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여러 가지 레졸루션들을 정의를 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쓰는 거죠. 기존에는 이걸 썼다면 이제는 이 멀티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 학습을 시키고 여기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 S도 동시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L이 빠졌네요. 여기 L. 딴 게 아니라 L입니다. 그래프 라플라시안 L인데 주어진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여러 개의 스케일로 디컴포지션 할 때 밴드 패스 필터와 여기 K라고 썼습니다. K와 그 다음에 서로 올소노멀한 이 매트릭스 아이겐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베이시스를 정의합니다. 이거 아까 보신 거 거의 같은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라플라시안을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특정 레졸루션, 특정 스케일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고요.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잘못 넣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든 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은 그래프고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뽑아내면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올소노멀한 이 아이겐 벡터들과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트랜스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여기 J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입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J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멀티 레졸루션을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어떤 결과를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시켜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이제 일반적인 뉴로 이미징의 이제 그 도메인 날리지를 이용하면 모든 커넥션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일부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시티 컨스트레인트를 또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이 레졸루션, 스케일, 멀티 레졸루션이 있으면 레졸루션이 점진적으로 변하도록 뭐 되게 가까이서만 보거나 되게 멀리서만 보거나 이런 게 아닌 점진적인 레졸루션을 배우도록 스무스네스 컨스트레인트도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키텍처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브레인 네트워크가 하나 있으면 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스케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려서 제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 사진이 있으면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이거에 코어스한 레프레젠테이션부터 점점점 파인한 디테일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갔는데 비슷한 형태로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점점 굉장히 덴스하고 블러한 형태에서 굉장히 파인한 디테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이 S들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들도 동시에 업데이트하죠. 그렇게 했을 때 뭐 결과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결과는 잘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또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가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2012년도에 이거는 이제 그 대뇌 피질 똑같이 이제 분석을 했던 논문, 립스에서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021년에 제가 인미에서 발표를 했던 논문인데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프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건데 여기 나타나는 이제 중요하다고 나타나는 이제 ROI들 사실은 이제 커넥티비티가 있으면 커넥티비티 양 끝에 달려 있는 이제 브레인 위즌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여기 나타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대뇌 피지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가는 여기 이제 그 프론털 리전에서 이제 템포럴로 가는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쭉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뭐 프리큐니어스라는 부분이랑 이 안쪽이랑 바깥쪽인데 이 안쪽 바깥쪽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이때 나왔던 중요하다고 나왔던 이 ROI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이 그레디언트들을 보이는 중요한 커넥티비티들을 뽑아냈을 때 걔네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들, 프리큐니어스, 템포럴 로브, 프론털 리전스 이런 그 영역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뭐 제가 작년이랑 올해 미카이에서 발표를 한 논문들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발표할 내용이고요. 이번에 억셉된 건데 이거는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자면 결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그래프 관련한 데이터를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멀티레졸루션이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브레인 네트워크를 어널리시스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시켜도 그 결과를 향상시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키는 게 어려운데 이 멀티레졸루션을 이용하면 어쩌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같은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뭐 실험적으로나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그래프 딥러닝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래프 노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 엣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문제들 많이 풀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 오늘 튜토리얼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은 멀티 레졸루션에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저 혼자서 모두 한 건 아니고 UT에 있는 재학생 신마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에 있는 김현우 교수님 예전에 박사 때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UW 메디슨에 있는 나계 씨와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디카스 그리고 피츠버그의 교수님으로 있는 황성재 교수님, UNC 채플에 있는 구호롱 교수님과 같이 했던 일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연구를 서포트해줬던 많은 그랜트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좀 달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시간이 뭐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세 가지 토픽들을 이렇게 좀 약간 코히런트하게 잘 연결을 시켜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볼 테니까 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다음 스케줄이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다음 스케줄이 3시 10분부터 있거든요. 예, 질문 있으면 뭐 한 2, 3분 정도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음, 제가 뭐 떠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그 작년 12월 중순에부터 이제 포스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실 분들, 예, 뭐 학생분들도 그렇고, 예, 그 항상 이제 의료 영상 같은 연구를 제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의료 영상은 항상 콜라보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저랑 같이 일을 콜라보레이션 해보실 분들을 이제 제가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인터넷 그냥 제 이름 찾아보시면 예, 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한 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예, 예, 오늘 와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예, 뭐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예, 혹시 뭐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제 일일이 다 뭐 기억하고 알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어디서 저 보시면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